심장 관련밖에 없어서 그 나머지 페이션트들은 다 저희 메디슨에서 머물게 돼요. 지금 현재 메디슨 유닛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작은 유닛 하나 빼고 5개 유닛이 되는데 3개 유닛이 지금 코로나 유닛이에요. 환자 수는 에드먼튼에 전체 나와 있는 입원 환자 수 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400~500명 될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지난 주간은 트랙을 안 해봤는데 그 400~500명이 에드먼튼에 있는 종합병원 4개에 분산돼서 입원해 있거든요. 그러면 로얄 알렉스하고 EOVA에 조금 더 많은 그레이넌스하고 미저리코디아보다 약간 더 많은 환자 수가 있고요. 나머지 병원에서 100명가량 정도 되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어요. 코로나 입원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코로나 환자라고 확진돼서 들어오면 바로 코로나 유닛으로 가는데 대부분은 커뮤니티에서 확진을 받지 못하고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이머전시에서 수압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동안을 기다리는 동안 증세가 있으면 코로나 유닛 1개에 대기 펜딩 코비드 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 한 유닛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확진이 나면 2개의 확진자들이 있는 코로나 유닛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같은 병동 관리는 이렇게 2개의 확진자 유닛하고 하나의 펜딩 환자들이 하프 오브의 펜딩 환자들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입원했다가 리커버가 되는 상태가 있어요. 14일이 지나면 리커버리 상태가 되고 증세가 없어지면 확진 상태에 스틸 포지티브가 나와도 증세가 없으면 전염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커버리 유닛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리커버리 하고 그리고 총 28일을 병원에서 머문 후에 퇴원을 시키는 게 원칙인데 요즘에는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져서 병상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코로나 유닛에서 나와서 리커버리 유닛을 갈 때가 되면 리커버리 유닛에서 병원에 메디컬 어시스턴트가 필요한 사람들은 리커버리 유닛으로 가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퇴원을 하게 돼요. 병동 관리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중에서도 중증의 환자들은 ICU 중환자실도 가게 되는데요. 중환자실은 베드가 워낙 적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중환자실 캐파시티 8인데 8베드인데요. 지금 현재 13명이 입원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늘려서 거의 50% 이상 늘려서 하는데도 병상이 없을 정도고 중증 환자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이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중환자실을 간다는 게 꼭 엄청나게 아파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아프기도 하고 아픈데 그 병으로 인한 거를 트리트먼트가 들어가서 살릴 수 있으면 가족들이 원하고 본인이 원하면 그러면 중환자실을 갈 수가 있어요. 되게 고령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아프고 살아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나이가 60, 70 미만 정도, 70대 정도 살짝 고민을 하는데 그 미만 정도들이 되게 중환자실로 가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나이가 많고 고령의 환자이면서 중증인데 중환자실에 못 들어갈 환자들은 코로나 유닛에서 그냥 머물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 유닛에 들어가도 중증과 경증이 있어서 코로나 유닛도 굉장히 바쁘고 힘들죠. 중증 환자들 중환자실을 가면 환자 하나에 간호사 2명 정도도 붙어 있는데 저희 메디슨 플로우 같은 경우는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에서 5명을 보니까 거기에 중증 환자까지 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코로나 유닛에서는 코로나 유닛 중환자실 이쪽에서는 풀 PPE라 해서 마스크, 고글, 페이스 쉴드, 머리에 헤드 쓰고요. 그다음에 가운 입고 글러브 끼고 그렇게 일을 해요. 한번 마스크는 코로나 유닛에서는 N95를 저희는 써요. 그것도 이제 각 병원마다 조금 달라서 그거는 병원에서 그 병원의
policy에 따라서 따르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N95를 쓰고 있어요. 그 N95를 혹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완벽하게 실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와 입으로 공기가 바깥에 외부에 전염균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완전히 타이트하게 막아주는 거를 하는데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상당히 힘들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안에 막 물이 막 흐르죠. 근데 사실 코로나 유닛에서는 들어갈 때 딱 입고 들어가면 화장실 갈 때도 다 벗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4시간에 한 번 브레이크, 3시간, 4시간에 한 번 브레이크를 가는데 그때까지 물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죠. 다 참아야 돼요. 또 아마 기저귀가 있으면 차고 싶을 거예요. 간호사들 대부분 다 하는 얘기지만 물을 안 먹으니까 사실 화장실은 좀 덜 갈 수 있는데 땀 흘리는데 물 안 먹고 일하는 게 많이 힘들긴 하죠. 그게 조금 이쪽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애로 사항이고 또 코로나 이 병균이 퍼지는 게 지금 현재는 비말이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침 타액에 의해서 많이 퍼지는데요. 드라플렛이라 그러죠. 기침이나 말을 하고 할 때 튀어나오는 그 단백질에 붙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게 되는 거죠. 물론 공기 중 전파도 있어요. 에어에 떠 있을 수 있거든요. 대략 3시간 정도 떠 있을 수 있다 그래요. 드라이한 환경에서 더 오래 떠 있기 때문에 아마도 BC 같은 데보다 에드먼튼이 날이 추워지면서 드라이해지면 환자가 훨씬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 밖에 나가서 숨을 쉰다는 게 그 공기 중에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않으니까 야외 활동하는 거에서 감염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밀폐된 공간에 오랫동안 같이 있게 되면 그러면 감염이 일어나서 코로나 유닛 같은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고 환자들 간에 유지하고 스태프들도 일할 때 환자한테 마스크를 씌우고 일하고 해도 그래도 감염이 일어나는 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그 많은 코로나 환자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공기 중에 아마도 바이러스가 꽤 오래 떠 있어서 마스크를 벗거나 눈을 만지거나 뭐 이랬을 때 해서 들어가면 마스크를 벗었을 때에 그 공기 중 전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호흡기에 곤란을 겪으니까 산소를 주게 되는데요. 산소에 주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벤틸레이터라고 해서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2번째는 고유량 산소, 3번째는 일반 산소예요.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반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고 호흡기 뛰면 폐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호흡기 뛰면 못 살죠. 그 다음에 고유량 산소, 나머지 반은 고유량 산소를 받고 있는데 고유량 산소의 경우도 퍼센테이지별로 다른데 그거는 뭐 0%, 10%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100%까지 가는데 100% 고유량을 받는 환자 같은 경우는 산소호흡기를 띄고 2분 안에 사망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리고 일반 산소를 맞으면 일반 산소는 코에다 이렇게 꽂고 있는 거 흔히 길거리에서 혹시라도 본다면 일반 산소를 꽂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1리터에서부터 15리터까지 줄 수가 있어요. 15리터 이상을 환자가 필요로 하게 되면 고유량 산소로 가는 거고 고유량 산소 100%가 넘어갔는데도 혈중 산소 포화도가 원하는 만큼 안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엔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아마 사망자가 뉴스에 나오는 그 사망자 수가 정확한 집계예요. 어쨌든 알버타 헬스케어에서 계속 집계를 하고 통계를 내고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그쪽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망자가 정확한 집계인데 한 가지 제가 더 애드하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 사망자라고 해서 집계가 나온 사망자는 정확히 그 사망 진단서에 사망 이유가 코비드 19이라고 나오는 경우만 사망자예요. 그 코비드 사망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코비드가 들어와서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사망이 되면 그 사람들은 코비드 데스의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망자는 훨씬 많아요. 근데 기저질환 사망자는 이 팬데믹이 아니었어도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함을 안 되는 건데 코비드가 걸리게 되면 사망이 좀 더 빨리 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코로나 관련돼서 사망되는 인원수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상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증상은 대체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감기 증세 비슷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실제 증세 보면 감기랑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쉽게 가르쳐 드리면 호흡기로 이 코로나는 호흡기로 대부분의 감기 관련 이런 감기나 폐렴이나 요번 코비드 같은 경우 다 호흡기계죠. 호흡기계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침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콧물, 조금 더 내려가서 목이 따끔따끔, 기침을 자꾸 하면 당연히 목이 아프니까 목 따끔거리가 아프죠.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가서 폐로 가게 되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숨 쉴 때 말할 때 상당히 말하면서 계속 숨을 아주 가쁘게 쉬는 그게 아주 특징이에요. 그리고 계속 숨을 쉬어도 그렇게 가쁘게 숨을 쉬어도 회복이 안 돼.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나서 한참 우리 숨을 가쁘게 쉬고 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걸리면 아무리 숨을 열심히 쉬어도 숨가쁨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숨을 가쁘게 쉬다 보면 자기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되는 그렇게 와서 더 숨쉬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숨쉬기 힘들게 되면 그다음에 흉부 통증, 체스트 페인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흔하진 않은데 심한 경우에는 체스트 페인이 와요. 특히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어서 폐 관련 질환이 있던 사람들은 흉부 통증을 많이 느껴요. 그다음에 감기도 그렇지만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감기가 오면 호흡기계보다 소화기계로 가거든요. 본인의 그 약한 부분으로 바이러스니까 침투해서 그쪽을 약한 부분을 더 약하게 만드는데 소화기계로 가면 이제 입서부터 항문까지가 다 소화기계 한 튜브로 연결돼 있으니까 처음 때 입에 들어가서 입맛 상실인데요. 이 입맛 상실이 밥맛이 없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혀 그 테이스트를 못 느끼는 상태가 돼요. 제일 크게 나오는 그 중에 코로나 환자들 중에 제일 큰 증세 중이 이 입맛 상실이에요. 대부분의 환자가 입맛 상실을 경험해요. 아무 맛이 없대요. 이건 쓴맛, 단맛, 짠맛 그런 맛뿐만 아니라 아무 느낌이 없대요. 입안에 뭐가 들어오면 그냥 이물질만 들어온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입맛 상실이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속이 울렁울렁하고 그 다음에 속이 많이 울렁거리면 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큰 증세 중에 하나가 설사예요. 이 코로나 환자들의 설사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설사하고 되게 달라요.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전혀 참아서 참을 수 있는 거는 코로나 설사가 아니에요. 참지 못해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걸려도 설사 쪽으로 심하게 오면 화장실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쭉쭉 그냥 물이 계속 쭉쭉 나오는 거예요. 설사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번으로 가서 이 스킨하고 근육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피로감이 와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 저희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험하는 게 피로감이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굉장히 피곤하대요. 근데 이 피곤함이 아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피로해진대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머슬 페인. 머슬 페인은 꼭 표현하기로 온몸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따끔따끔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코로나 환자들이 침대에 눕혀 놔두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릴렉스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꿈틀꿈틀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계속 움직여요. 자기들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이리 누워도 불편하고 저리 누워도 불편하고 온몸을 덮고 있는 스킨이 다 따끔따끔 아프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두통. 두통도 꽤 많이 호소해요. 온몸이 아파서 그런 것보다는 바이러스가 뇌로 올라갔을 때 그 오는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통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오한. 기침도 나고 열도 있고 하면 오한은 뭐 감기 때와 똑같이 오한은 그냥 올 수 있는 거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핑크아이라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들어와요. 딱 감기 기침 엄청 많이 한 사람 같은 딱 환자를 딱 보면 그렇게 보여요.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고 코도 빨갛게 돼 있고 기침 콜록콜록 말하면 숨가쁘게 말하고요. 그리고 열이 또 하나의 좀 큰 증세인데 이거는 감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감기 있는 환자들은 열이 오르면 미열이든 고열이든 계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 환자는 오르락내리락 해요. 38.5도 이 이상 사실 그렇게 높은 열을 못 봤어요. 40도가 가까이 되는 감기나 폐렴은 40도가 넘는 열이 꽤 오르는데 코로나 환자는 그렇게 고열은 못 봤어요. 대부분 열은 뭐 38도, 38.5도 그 정도의 미열이 났다가 아침에도 열 났다가 점심때쯤 되면 떨어지고 한 24시간 지나서 다시 또 열이 오르고 이렇게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 나타나는 코로나 환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열, 입맛 상실, 설사, 그리고 피로감. 대체로 스타트가 되는 게 보통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로감이 오고 입맛 상실이 오고 그리고 기침이 살짝 나고 목이 따끔거리고 열이 나면 이건 코로나 증세가 거의 맞으니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코비드 리커버 하고 나서 후유증이라고 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나온 건 없는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의료진들 감염이 워낙 많거든요.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확진됐던 간호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현재 한 6개월 정도 코로나 시작 이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제일 처음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죠. 회복한 지가.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건강했던 사람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체격 좋고 그랬던 열심히 건강했던 사람의 경우는 특별한 후유증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건강하지 못해 보이는 몸을 가진 사람들, 좀 살집이 있고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약간씩 있었던 저희 젊은 나이의 사람들도 후유증이라고 할 만한 게 좀 보이는데 3개월에서 6개월쯤 지나면 정상 생활을 하거든요. 일도 복귀하고 일상생활도 다 하죠. 근데 아직도 말할 때 막 웃으면서 말하거나 이러면 기침을 하거나 말할 때 숨가쁜 게 보여요. 옆에서 보면. 그 본인들도 피곤함 같은 게 사실 가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상에 복귀를 했어도 이게 꼭 후유증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뭐 후유증 얘기를 할 단계가 못 되니까 특별히 조사대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나온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코로나라 걸렸다가 회복을 돼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안티바디 항체가 생기죠. 항체가 생기면 기존의 그 스터디 결과로는 항체가 생겨서 3개월간은 항체가 유효하다고 하는데 이 항체라는 것이 항체 자체가 몸 안에서 유지하기에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3개월쯤 지나고 나서 없어지는 게 보통 사람들한테서 없어지는 게 제 생각에는 유지하려면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드는 부분인데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지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코로나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코로나를 겪고 나면 다시 걸릴 확률이 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이 피해 다닐 테니까요. 근데 저희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는 상태죠. 코로나 환자를 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항체가 계속 있어요. 저희는 항체 검사를 3개월마다 하고 있는데 항체가 아직 계속 있더라고요. 항체가 있다는 거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좀 낮겠죠. 아무래도 항체가 있다 보니까 안 걸린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들 같은 경우 리커버 됐는데 리커버 돼서 집에 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걸리고 그러는 게 케이스가 있어요. 아직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2번 걸린 거는 없는데 환자들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파지티브, 파지티브, 네가티브, 네가티브, 다시 파지티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 검사는 14일 정도 간격으로 해주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코로나가 걸렸을 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리커버라고 하냐 하면 일단은 걸리고 나서 첫 번째 14일이 지나면 전염성은 없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 거를 대비해서 14일을 더해서 28일간을 격리를 시키거든요. 28일을 격리를 하고 나면 그러면 완전 리커버 됐다고 보고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게 되면 퇴원 이렇게 확진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신 게 이제 UK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새로 변종됐다는 게 나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많이 관심이 가고 그럴 텐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는 아마 걸린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건지 현재 상태로서는 저도 뭐 환자를 본 적이 없고요. 알버타에 한 명이라는데 입원한 환자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증상은 보통 지금에 알려진 코비드 19하고 증상은 같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코비드 19 변종은 그 UK 변종하고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변종하고 있는데 사우스 아프리카는 다행히 그렇게 세계적으로 퍼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이 변종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모데나 백신 지금 이제 어제서부터 롱텀 요양원 쪽에 배분된 백신 같은 경우는 어, 독감이랑 코비드 19 그리고 그 외에 변종까지 다 커버를 한다고 그래요. 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코비드 백신이 변종을 커버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인 다른 변종이 나왔다고 해서 백신이 다시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백신은 어쨌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백신에 의해서 나오는 백신의 안정성이나 위험성 이런 거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연구해서 좀 더 많은 백신이 나올 뿐이지 현재 나와 있는 변종을 따로 커버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걱정하는 게 이제 백신이 나와서 퍼블릭에도 퍼질 거니까 백신이 과연 안정성이 있는지 또 위험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백신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면역력이 제일 좋거든요. 본인의 면역력이 아주 높으면 모든 병들을 많이 피해갈 수 있겠죠. 다 100% 피하지는 못하도.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백신을 안 맞고를 그동안은 저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그 접촉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코비드 백신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어요. 차례가 오면 맞을 거고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정성에서는 일단 1차 코비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맞았거든요. 중환자실, 그다음에 응급실, 그다음에 레스피레토리 테라피들이라고 이 호흡기, 인공호흡기나 고혈량산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맞았어요. 이 사람들은 의료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특히나 제일 먼저 환자들을 맞게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제일 처음 맞을 정도면 꽤나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먼저 놓겠죠. 안정성이 그렇게 떨어지면 거기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하면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맞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큼 자신 있게 내놓은 부분이라 백신에서 안정성은 꽤나 높다고 생각을 해요. 뭐 100% 안전하다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중에 약간의 어쩔 수 없는 희생은 나올 수가 있겠죠. 천만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희생 없는 것 같고 특별히 저희 직원들 중에도 맞은 사람들이 있는데 별 증세 없더라고요. 플루 백신 맞았을 때 나타나는 그 정도의 그 리액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미열이 난다든가 근육이 조금 아픈 몇 시간 아픈 그런 거는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코비드 백신에서 조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알러지 리액션인데 어느 백신이라 이건 다 있는 건데 이제 코비드 백신은
단백질 관련돼서 만들다 보니까 좀 알러지 리액션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란 알러지나 뭐 땅콩 알러지 같은 그 단백질 관련된 알러지를 앓는 사람들의 알러지 리액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호흡기계로 와서 호흡기가 딱 막히게 된다든가 이런 게 생기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서 맞고 맞을 때도 어 만일에 생길 수 있는 알러지 리액션에 대비해서 대비를 하고 맞는 게 좋죠. 본인이 그런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에피펜 같은 걸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고 옆에서 그런 어 문제가 생겼을 경우 트리트먼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데서 백신을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코비드 19은 요 정도고요. 또 다른 인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몰랐던 부분들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제가 인제 몰에서 일을 하는데 네. 요즘에 인제 남편이 가서 하지만 남편이 인제 어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스크 끼는 게 소용이 없다. 뭐 네. 마스크 끼면은 더 안 좋다. 그 안에서 나쁜 균들이 너 이산화탄소가 계속해 돌아서 나쁜데 그걸 왜 끼고 있느냐." 막 이러면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을까요?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걸 믿으니까. 옆에서 얘기한다고 사실 정보는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건데 본인이 보려고 하는 쪽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쪽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고 잘못해서 접촉해서 더 안 좋은 결과만 날 수 있으니까 굳이 그 사람들 안 쓰는 사람한테 사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안 쓰면 못 오게 하죠. 제재가 가해지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안 쓰고 안 들어오겠다. 오케이. 근데 안 쓰고 들어오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이런 식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몰에서 일하시면서 가게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물건을 안 판다든가 마스크를 안 쓰면 "너하고는 대화할 수 없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 사람이 마스크 안 쓰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가까이 오면 이 퍼스널 스페이스 침범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 경찰을 부른다든가 뭔가 할 수 있겠죠. 네. 말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그렇게 오픈돼서 제너럴 퍼블릭을 상대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마스크 쓰고 쉴드를 쓰는 게 좋거든요. 그 마스크는 코하고 입만 보호하는데 사실 눈으로 들어가는 게 감염도 커요. 우리가 뭘 만지고 눈을 비벼서도 그렇지만 눈에 사람이 말할 때 침 같은 거 아주 미세한 게 탁 튀면 눈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감염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제가 초창기에 경험한 거 저희도 초창기에는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 썼어요. 일반 마스크 쓰고 쉴드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처음엔 쉴드 없이 마스크만 쓰고 일하다가 스텝 중에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그다음에 하게 된 게 저희가 그 쉴드를 썼고요. 그다음에 고글도 줬어요. 근데 하면서 보니까 이 쉴드를 쓴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 걸릴 수 있는 게 엄청 높았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노출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나중에 코로나로 확진된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피해 나갈 수 있었던 게 저 개인적으로 그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많이 했어요. 딱 환자가 멀리서 오는데 와서 아무래도 쪼끔 위험해 보인다. 뭐 약간의 정보 온 걸로 봤을 때 서류상으로도 봤을 때 위험해 보인다 싶으면 저는 마스크와 쉴드를 꼭 썼거든요. 안경을 쓰고 있어서 고글을 쓴다고 해도 이 틈이 생겨요. 근데 쉴드를 쓰면 얼굴 전체를 커버를 해서 꽤 많이 보호가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쉴드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쉴드를 쓰는 거는 고글 쓰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덜 불편해요. 그래서 어 마스크하고 쉴드를 같이 일할 때 같이 쓰시길 권해요. 써야겠어요.
그리고 또 채팅으로도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확진자 접촉자 범위가 캐나다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네. 이렇게 밀접촉자 외에는 검사도 필요 없다고 하고 네. 하는데 정말 걱정할 것 없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마도 캐나다는 우리가 사는 환경상 한국과 비교했을 때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어요. 한국은 길거리만 걸어 다녀도 거의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간격이 좁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또 어떤 공간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에 있는 집안의 공간이라든가 뭐 아니면 바깥에 식당 같은 데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되게 타이트하게 모여 있게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밀접하게 서로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접촉을 했다고 하는 그 범위 자체가 상당히 좁혀지는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만나서 몇 분간 이상 아니면 저 15분 이상의, 저희가 볼 때는 15분 이상의 접촉을, 그거가 직접적인 접촉이라고 보거든요. 그 15분 미만의 접촉에서는 감염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증세가 없으면, 저도 일하면서도 증세가 없으면 검사 안 해요. 왜냐면 검사를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사실 그 검사 받으려고 줄 서 있을 때가 사실 더 불안하더라고요. 거기 검사 받으러 간 사람의 거의 30%에서 50%는 확진자잖아요. 근데 거기서 2m 간격 줄 유지해서 1시간씩 줄 서 있고, 그 확진자들 틈습에 확진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틈에 그렇게 오랜 시간 가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증세가 없다면 대체로 확진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굳이 검사 안 받아도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학교는 지금 이제 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네.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린 경우도 보셨나요? 저희는 아무래도 애들은 따로 유닛이 있다 보니까, 병원 자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 애들은 못 봤는데요. 제가 본 건 젊은 사람은 있어요. 20대 초반. 환자가 지금 현재도 코로나 병동의 환자는 꼭 나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20대부터 90대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와 있는 환자들은 증세가 심해서 온 거거든요. 산소를 꼭 꼽아야 되는 경우, 산소가 없으면 혼자서 숨을 못 쉬는 경우, 이런 상태들이 다 병원에 와 있는데 20대부터 90대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증세는 20대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 증세 심해요. 심각해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다른 기저질환들을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가다 보니까, 오늘 괜찮았는데 내일 어쩔지 모르고, 아침에 멀쩡히 의자에서 앉아서 밥 먹었는데 점심때 저녁 때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봐요. 그리고 애들이 애들에 대해서, 애들 환자는 제가 못 봐서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음, 애들의 케이스에서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어른들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타고난 게 강하잖아요. 아직 그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그 모유에서 받는 그 면역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강함에서 살면서 그게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뭐 다른 병을 앓는다든가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애들은 어른이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보다 면역력이 훨씬 강하다 보니까 걸려도 회복도 빠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애들의 환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 마트 같은 데 다니면서 좀 느꼈던 건데, 애들을 마트에 데리고 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바깥에 뭐 파크에 나가고 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계속 운동을 해주고 잘 먹고 운동을 하고, 어, 특히나 찬 공기에 저는 노출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따뜻한 것보다는 조금 찬 게 좋으니까. 근데 마트는, 여기에 마트가 아무리 넓고 시장 보는 사람을 제한을 한다고 쳐도 거기도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마트에서는 2m 거리 유지가 안 되잖아요. 가서 뭐 고르고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하는데, 애들은 특히나 또 통제가 잘 안 되고 하는데, 애들은 전달자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기가
걸려서도 증세가 없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옮겨줄 수는 있고 하니까 애들은 안 데리고 다니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마트에 갈 때요. 아무거나 만지고. 네.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전파가 되는 무증상자에서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아주 가까운 접촉이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고요. 대부분은 증세가 있을 때 접촉에 의해서 나타나요, 증세가 나올 때.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걸려서 한 처음 5 일간 그 5 일간이 증세가 아주 심해요,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때 접촉하면은 걸려요. 거의 다 걸려요. 저희들도 저희 스태프들도 걸리게 된 게 그렇게 해서 걸린 거거든요. 처음에 증세가 딱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마스크가 제대로 안 써졌다든가 장갑 끼고 케어를 하는데 케어하고 나서 손 씻기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걸리는 게 상당히 많죠.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게 호흡기, 그다음에 소화기. 소화기의 시작은 입이지만 끝은 또 항문이잖아요. 변에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전파력이 무지 강해요. 그래서 손 씻기가 특히 더 중요한데 코로나 환자가 화장실 갔다 오고 손 제대로 안 씻고 이것저것 만졌는데 다른 사람이 만지면 일반 이런 서페이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게 72시간이라는데 그 72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만지고 다른 데를 코로나 환자가 만졌을 때를 만지고 입으로 가면 감염되죠. 변에 그렇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코로나 환자들이 설사를 하잖아요. 가족 가족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기 되게 쉬워요. 화장실 아주 따로 쓰고 먹는 거 당연히 하고 다 따로 해야 돼요. 그 사람 이 몸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데인데 몸에서 나오는 모든 거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근데 침하고 변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그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있지 않는 한 특별한 소독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손을 잘 씻으면 되는데요. 손 씻는 거를 그냥 이렇게 씻던데 이렇게 씻으면 안 돼.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런 틈, 그다음에 요 손끝 팁. 그래서 팁을 요렇게 이렇게 비누칠해서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여기하고 엄지손가락 따로. 이렇게 씻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제대로 씻는다고 그냥 비누를 칠해서 씻게 되면 당연히 20초, 30초 걸려요. 근데 보통 사람들 화장실 가서 손 씻는 비누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린스하면은 10초도 안 걸리죠. 그럼 다 안 씻겨 나가요. 그래서 전 집에서 따로 환자가 있지는 않는 한 각자 따로 클린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그냥 손 씻기만 잘하시면 돼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먹는 거, 화장실, 그다음에 거주하는 거 완전히 분리해서 하시는 게 당연히 꼭 필요하고요. 손 씻기에서 찔렸어요. 손을 정말 잘 씻어야 돼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비누 이렇게 하는 거는 그저 거품을 내는 거지 이걸로 씻겨지는 건 많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 단백질에 접촉돼서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은 러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질러 줬을 때 비누 거품물을 이렇게 문질러 줘서 떨어내야 되거든요. 그냥 물로 헹궈서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30초씩 씻게 하는 건데 꼭 여러 번 비비시고 그다음에 이런 그다음에 손톱 끝에 있는 부분을 위해서 이런 이런 거를 꼭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잘 씻어 주셔야 확실하게 떨어내 줄 수가 있어요. 손 씻기에 시간 오래 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이 바이러스가 끝나도 다음에 어떤 게 와도 손 씻기만큼 중요한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세니타이저도 네.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세니타이저를 보통 이렇게 장비를 다 차고 있다 보니까 한 번 환자를 보고 장비를 뺄 때 세니타이저를 한 6 번에서 7 번을 해야 돼요. 장비 하나 만지고 또 세니타이저 하고 또 만지고 세니타이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 번, 7번 하면 손에 장갑이 하나 생기죠, 두껍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가서 물하고 비누로 다시 한번 또 씻어내고. 항상 2 번씩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씻어야 돼요. 저희는 손을 굉장히 많이 씻어요.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머리요,
여자분들 머리 이렇게 길게 풀어헤치고 다니면 이 바이러스가 일반 이런 표면에 72시간 산다 그랬잖아요. 머리에서도 그렇거든요. 머리카락에. 그리고 머리카락은 얼굴하고 가깝잖아요. 이 내려와 있으면 입이나 눈이나 코로 가까이 접촉이 되는 부분이라 머리카락이 전달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자주 감고, 저희 같은 경우는 퇴근하면 머리 꼭 감아야 되거든요. 머리에 묻었을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거 헤어캡도 쓰는데도 그래도 머리는 꼭 감게 돼요. 그래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듣는 팁이라. 네, 네, 이게 아마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네.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안 믿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좀 있어서 머리 길게 하고 온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남자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 팬데믹 터지자마자 쉐이브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라도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훨씬 좋으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머리 묶고 다니고 여기다 또 캡도 쓰고. 진짜 오늘 정말로 좋은 시간 너무나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모르는 것들 너무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더 많이 안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궁금하셨던 거 지금 아니면 못 물어보십니다. 빨리 물어봐 주세요. 이제 언제까지 시간 되시나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네. 일단은 10시 55분까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질문? 이거 음소거 열어주셔야 돼요. 요거 옆에 요거 마이크를 다 끄시고, 아니, 키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저희 아들이 옆에서 TV를 봐서. 따로 질문 없으신가요? 말씀하시기 부끄러우신 거면 채팅에 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럼. 들리죠?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지금 5살, 7살 두 아이가 있는데, 아까 아이들은 이제 정도이 달라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만약에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 혹시 이제 언제라도 학교 가게 되고 하면 걸릴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뭐 아이들이 걸리거나 해도 그거를 집에서 가정에서 캐치해서 아이들을 방에 이렇게 격리하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아니요. 불확실하지만. 안 되죠. 원래 저희들 그 스태프들 케이스를 봐도요. 저희는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 걸린 게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요. 네, 가족들 다 걸려요. 예, 아이들 포함해서 다 걸렸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집에 생활하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엄마하고 딸 둘만 있었고 딸이 임산모였는데 딸이 먼저 걸렸어요. 딸이 지하에서 살고 엄마는 2층에 살았어요. 최대한 접촉을 피했는데 3일 지나니까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좀 넘으니까 엄마도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코로나가 접촉만에 의해서 컨택만으로다가 전파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 알려졌다시피 공기 전염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전염되는 게 그 공기가 환기가 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면 다 감염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5살, 7살 애들을 무슨 수로 따로 놔두고 걔네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을 혼자 해라 해요. 누군가 한 명은 걸릴 거예요, 부모님 중에. 근데 또 저 좋은 파지티브 사이드는 이렇게 확진자하고 계속 접촉을 한다고 해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장비가 없이 해도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고요. 왜냐면 저희 환자 케이스 한 명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힘이더라고요. 절대 안 걸리더라고요. 한 방에서 같이 있고 옆자리에도 있고 코로나 환자 3명 속에 자기 혼자 거기서 계속 있었는데 안 걸려요. 안 걸렸어요. 끝까지. 네,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원래 이거 나와 있는 거 통계로 나와 있는 거에서 예, 세계 전체 인구의 1%는 코로나 안 걸리게 태어났대요. 와, 절대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해도. 맞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럭키한 사람이 본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혹시라도 감염이 됐다 그렇게 되면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마스크 끼고 네. 쉴드하고 예. 그리고 뭐 가운은 못 할 테니까 최소한 그 아이들한테 갈 때 아이들하고 접촉할 때 입는 옷 하루에 입는 옷 하나를 정해놓고 옷 입고 생활하고 장갑을 낄 수 있으면 장갑을 최대한 끼시는 게 더 좋고요. 안 되면 손을 무지만히 씻어야죠. 세니타이저 쓰고 그다음에 비누 씻고 아이들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아파서 누워있지 않으면 그냥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있으면서도 조심하면서. 왜냐하면 누워있어서 애가 아파서 뭐 케어를 해야 될 정도 되면 병원을 갈 테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케어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들이 케어하게 되잖아요. 근데 집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아이들이고 단지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을 뿐이니까 그 바이러스가 나한테 감염되지 않을 수 있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심하는 것만 하시면 지금 하는 행동들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겁을 딱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 코로나 환자들 연령대별로 사망률 나오는 게 거의 맞아가요. 80대 같은 경우 15%, 그다음에 10살 내려올 적마다 그 율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사망률이 병원에서 보면 진짜 그 율대로 딱딱 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높기는 하죠. 80대에 15%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워낙 걸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100명 걸리면 15명이 죽는 거지만 1000명 걸리면 150명. 생각하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다고 해서 사망자가 많은 거지 그렇게 많은 일이라고 생각이 또 안 들 때도 해요. 다른 이유로 사망하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아이들도 만약에 걸렸다고 하면 이제 집에서 지낼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지내다가 이제 힘들 정도가 되면 병원을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 왔다고 해서 다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아요. 어떤 메디컬 어텐션을 필요로 하는 거, 산소를 끼워야 된다든가, 탈수가 돼서 수분이 계속 줘야 될 상태, 먹지 못해서 억지로 먹여야 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한 병원에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열이 조금 나고 하는 거, 열이 말씀드렸다시피 열이 그렇게 엄청 오르지 않거든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열이 오르지 않아요. 열에 병원에서 저희 따로 하는 거 없어요. 타이레놀 먹여요. 타이레놀 하나 2알 먹이면 금방 또 내려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음 분 질문이 네. 채팅으로 있는데요. 네. 가글이 네. 가글이 도움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가글이나 프로폴리스 스프레이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가글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일단 뭐 입안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입안을 클린해주면 그 바이러스는 죽을 수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걸로 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 코비드에 안 걸리는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강하다는 거. 그 건강하다는 거의 의미가 의학 쪽에서 보면 면역력이 강하고 기저질환이 없으면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폴리스 팬인데 제가 영양제를 좀 이 서플리멘트를 상당히 좋아해요. 약은 하나도 안 먹는데 서플리멘트들은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때 운동도 많이 하고 근데 운동하고 하려면 서플리멘트를 먹어줘야 좀 기운이 나거든요. 밥을 많이 먹고 하면 운동은 못 하니까. 원래 그 프로폴리스가 하는 작용이 그
콜드소어라고 입에 요 입술 하얀 여기 물집 생기는 거 그거에 대한 약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콜드소어하고 한국의 대상포진 있죠? 같은 균이에요. 어. 그래서 콜드소어가 한 번 걸리면 대상포진균 몸에 다 들어온 거죠. 대상포진균은 콜드소어로 해서 생겨서 척추 수액상에 살다가 이 숙주의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 신경계 타고 확 퍼지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뭐 줄별로 싹 이렇게 얘들이 지나간 자국이 나는 게 대상포진 물집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약 자체가 콜드소어를 안 걸리게 하는 게 이 프로폴리스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면역력을 좀 증강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먹고 있는데 저는 뭐 오랫동안 먹었고 저도 뭐 감기 같은 거 별로 잘 안 걸리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한국에 아는 친척분들한테 저는 선물로 이 프로폴리스를 많이 하는데 올해 다들 감기를 안 걸리셨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저희 외가족들은 기저질환도 있는데 코비드는 물론이고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잘도 넘어가시는 거 보면 프로폴리스는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추천하시는 브랜드 있으십니까? 요거예요. 코스코 가면 요거 세일하면 11불이잖아요. 많이 사가세요. 저 이거 살 적마다 중국인하고 항상 경쟁을 하는데 중국인들은 이걸 카트로 가득 싣고 가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가져가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뺏길까 봐 저도 세일하면 얼른 가서 많이 집어오거든요. 아, 저건 먹는 거군요. 이렇게 뿌리는 게 예. 아니라. 예, 뿌리는 거는 제가 해봤는데요. 뿌리는 게 입냄새 제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먹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왜냐면 좀 예, 이게 몸에서 흡수율을 봤을 때 뿌리는 거는 스킨통에 흡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흡수율이 좀 낮고요. 먹는 게 흡수율이 조금 더 높아요. 아, 그렇구나. 또 여기 채팅에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라면 경증인 경우에는 현재로서 딱히 치료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예. 다른 치료 방법이랄 게 없어요. 감기 증세에 집에서 하는 민감요법처럼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강차 맨날 끓여 먹고 있는데요. 생강차 뭐 이런 거 따뜻한 게 좋죠. 그런 거 드시고 혹시라도 증세가 경증이라고 해서 약간 나타나면 열이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레놀, 레귤러 타이레놀 드시면 돼요. 타이레놀에 뭐가 섞인 거는 별로 추천 안 해요. 그 타이레놀 플루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오히려 사람을 더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열만 나시고 그러면 그냥 레귤러 타이레놀, 플레인 타이레놀 2알 드시면 돼요. 그거 4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되는데 4시간 보통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봐도 타이레놀 2알 먹으면 1시간 정도면 열 떨어져요. 그리고 열이 많이 38도 오르고 그럴 때 타이레놀 먹고요. 차가운 물에 적신 차가운 수건 머리에 올리시고 여기 겨드랑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열은 좀 많이 떨어져요. 배 같은 데 놓지 마시고 겨드랑이에다가 조금 해주시면 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토하는 거나 설사 나오는 거는 그냥 일반 약들 그라볼이나 이모디움 이런 오버 더 카운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약들로 그냥 약을 좀 드실 수 있는 약을 드시고 보통은 저희도 설사가 난다고 해도 사실 먹는 대로 다 나온다고 해도 많이 먹지를 못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여러 번 반복되는 설사는 아니거든요. 하루에 3번 이상 되면 이제 코로나 설사를 보는데 많이 하는 경우는 10번 넘게 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고요. 그렇게 10번 넘게 하게 되면 이제 수액을 꽂아야 될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집에서 있을 때 증세는 뭐 2-3번 정도 가는 거니까 물 많이 드시고 하면 그리고 증세라가 14일을 계속되지는 않아요. 5일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입맛이 일단 돌아오면 없어졌던 입맛이 돌아오게 되면 테이스트가 돌아오면 그러면 확실히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좀 잘 먹어주시는 게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빨리 되겠죠. 그리고 운동하는 거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코로나라고 격리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운동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들 움직이는 편이긴 한데 밖에 나가는 거 겁나 갖고 운동을 안 하면 사람의 근육은 움직이지 않고 뭐
집안에서 움직인다는 게 주부들을 하는 일 외에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 앉았거나 누웠거나 이런 상태로 3주가 지나면 근육의 30%가 떨어져요. 나이를 먹어도 근육이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떨어지잖아요. 35세 이상 되면 쭉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라고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밖에 나가서 코로나 걸릴 거 마트나 이런 사람 많은 데 가면 위험률이 커지지만 동네 산책이라든가 파크에 가서 좀 산책을 하고 하는 거는 사람을 부딪힐 일이 크게 없잖아요. 지나갈 때 여기 사람들처럼 막 신나갖고 인사하지 않는 한 침 튀길 일도 별로 없고 정말 안타깝긴 한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람 나타나면 고개 돌리고 지나가면 되거든요. 동네 산책 아침 저녁 1시간씩 해주면 면역력 올라가서 코로나 걸릴 거 걱정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또 이거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찔리는 한 거네요. 집에만 아이들, 네, 특히 아이들 집에 있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일반 동물들하고 달라서 사회활동을 꼭 해야 되는데 사람은 못 만드는 애들에도 애들이 자연 접촉은 하고 살 수 있게 산책, 걷는 게 최고로 폐에 좋은 건 걷는 거거든요. 좀 애들하고 산책하시고 애들 눈썰매도 조금 타게 해주고 그러면 시간도 잘 가고 건강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끝나면 나가보겠습니다. 또 이제 1시간이 이제 거의 지나가는데 또 한 번까지 뭐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얼른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뭐 물어보려는데 까먹었네. 딴 얘기하다.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녹화를 해놨거든요. 네. 네, 지금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 네, 내용은 저희가 맘스톡, 거기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다 올려놔도 될까요? 그래서 네. 나중에 예, 보신 괜찮아요. 분들이 이 도움이 이야기, 되면 좋겠네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메뉴를 하나 더 개발한다면 포항에 연관된 어떤 일을 하나 더 연구해 주시면 좋아요. 몇 가지 왜냐면 사실은 우리 말씀대로 골목식당이라는 말이 안 들리세요. 수진님 제가 뭘 잘못 눌렀고 다른 분 거를 꺼야 되는데 몇 가지 오신 분들이 저를 푼 것 같아요. 네. 방금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 이제 아마 밴쿠버 분이시라 10시가 지금이신 줄 알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에드먼튼 마운틴 시간 10시였거든요. 네, 저희가 요거 녹화된 거 그대로 올릴 테니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경님 혹시 질문 있으셔서 이거 풀으셨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같이 인사라 너무 감사해서 인사라도 드리려고 그때 그래서 풀어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 번에 모아서 알려주시면 답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간호사 이제 되신 것이잖아요. 이민 오셔서. 네, 저 여기서 학교 다녀서 네. 한국에선 다른 일 했는데 여기 네. 와서 학교 다녀서 간호사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어머님들이 간호사 되는 법, 또 여기에서 직장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어느 과에 들어가야 또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그런 것도 이렇게 세미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면 좋죠. 네, 그럼 또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 everybody.